문 부수고 들어가 봤자 저 쓰레기들 허둥지둥 옷 주워 입고 끝까지 발뺌할 시간만 벌어주는 꼴밖에 안 됩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던 호텔 12층 복도. 내일이면 내 남편이 될 남자와 내 15년 지기 단짝 친구가 짐승처럼 살을 섞고 있는 그 방의 문을 때려 부수려던 제 앞을 가로막은 건 다름 아닌 친구의 남편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제 손목을 다급히 붙잡아 뒤로 끌어당긴 그가 분을 못 이겨 발버둥 치는 제 귓가에 대고 얼음장처럼 차갑게 속삭였어요. 내버려 두세요. 내일 결혼식에서 아주 엄청난 구경거리가 생길 테니까. 가장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 전날 밤 웨딩드레스 대신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예비 남편의 불륜 현장을 덮쳐야만 했던 제 기막힌 사연을 지금부터 용기 내어 털어놓겠습니다. 저는 정말 평생을 뼈 빠지게 일만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20살 때부터 안 해본 알바가 없었고 남들 다 가는 배낭여행 한번 못 가보고 악착같이 돈만 모았습니다. 그렇게 서러웠던 인고의 세월을 버티고 버텨서 33이라는 나이에 중소기업 과장 자리까지 악으로 깡으로 올라갔습니다.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금 대출 갚는 것도 벅찼던 제 팍팍한 인생에 다정하고 헌신적인 예비 남편 민재가 나타난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하루도 우리 과장님 너무 고생 많았어. 내가 뭉친 어깨 다 풀어줄게. 퇴근하고 파김치가 돼서 돌아오면 대기업 대리였던 민재는 제게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한참 동안 제 어깨를 주물러주던 그런 남자였어요. 주말이면 제 부모님 댁에 먼저 찾아가서 전구도 갈아주고 부모님을 모시고 드라이브를 가자며 살갑게 구는데 어느 부모가 그런 사위를 안 예뻐하겠어요. 명절이나 자기 집안 어른들 생신 때도 제가 신경 쓰지 않도록 민재가 먼저 봉투를 챙기고 저한테는 시댁 스트레스 주지 않겠다며 중간에서 어찌나 방패막이 노릇을 잘하던지 퇴근하고 둘이 손잡고 신혼집에 넣을 가구를 고르러 다니던 어느 날은 침대에 나란히 앉아보는데 갑자기 왈칵 눈물이 다 쏟아지더라고요. 왜 울어? 가구가 마음에 안 들어? 아니, 그냥 내 인생에도 드디어 꽃길이 열리는구나 싶어서. 고마워, 민재야. 그때 제 눈물을 닦아주며 다정하게 웃어주던 그 악마 같은 놈의 얼굴이 아직도 잊히지가 않습니다. 저는요, 그 인간이 보여준 그 다정한 1등 신랑감의 모습에 완벽하게, 아주 철저하게 속아 넘어가고 있던 우물 안개구리였던 겁니다. 돌이켜보면 그가 제게 쏟았던 그 모든 완벽한 헌신과 달콤한 말들은 뒤에서 제 믿음을 배신하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꾸며낸 가증스러운 연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 보이는 결혼 준비의 이면에는 제 일이라면 언제나 발벗고 나서던 15년 지기 단짝 유진이가 숨어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부터 제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던 피를 나눈 자매보다 더 각별했던 제 절친이잖아요. 3년 전에 먼저 결혼해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던 유진이는 제 결혼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일처럼 호들갑을 떨며 온갖 오지랖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드레스는 무조건 내가 같이 가야지. 내 안목을 어떻게 믿냐? 남편 될 민재 씨는 리액션만 잘하면 되고 고르는 건 내가 다 해줄게. 그렇게 드레스 투어부터 청첩장 디자인, 심지어 신혼집 가구 배치까지 스스럼 없이 끼어들었고 저는 그 숨 막히는 오지랖을 그저 순수한 우정으로만 착각했어요. 주말마다 텅 빈 신혼집을 아지트 삼아 셋이서 밤새 술판을 벌일 때도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습니다. 민재 씨, 나 올리브 없으면 와인 못 마시는 거 알아요? 저번처럼 그린 올리브로 딱 세팅해놔요. 아유,
우리 처제 오시는데 당연히 준비해 두었습니다. 유진 씨 좋아하는 트러플 치즈도 사놨어요. 민재가 제 친구인 유진이의 입맛까지 꿰차고 안주를 챙겨주는 걸 보면서 저는 그게 그저 내 친구한테 살갑게 대해주는 예비 남편의 배려인 줄 알고 고맙게만 여겼어요. 유진이가 제가 모르는 사이 민재와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고받고 둘이 따로 만난 적도 있었어요. 야, 민재 씨랑 나랑 너 브라이덜 샤워 서프라이즈로 준비하려고 만난 거니까 꼬치꼬치 캐묻지 마라. 감동할 준비나 하고 있어. 그 알량한 핑계에 제 머릿속에는 단 한 톨의 의심조차 싹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양이에게 생선을 통째로 맡겨놓은 줄도 모르고 내 결혼 준비에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나서주는 친구의 갸륵한 정성에 눈물까지 흘렸거든요. 너무 고마운 마음에 제 비상금을 털어서 유진이한테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까지 사다 바쳤으니 저는 정말 구제불능의 등신 호구 그 자체였습니다. 티끌 하나 없이 평화롭기만 하던 제 완벽한 일상에 끔찍한 파열음이 나기 시작한 것은 유진이가 정성스레 만들어준 모바일 청첩장이 드디어 완성되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걸 축하한다며 민재가 한턱 내겠다고 해서 셋이 함께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 모였습니다. 비싼 와인까지 시켜놓고 하하호호 떠들다가 제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던 길이었어요. 룸 쪽으로 다가가는데 이상하게 테이블 주변에 맴도는 기묘하고도 끈적한 공기를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셋이 있을 때 제가 빠지면 보통은 각자 핸드폰을 보거나 뻘쭘해하기 마련인데 두 사람은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묘한 눈빛을 허공에서 섞고 있더라고요. 가까이 다가가며 시선을 아래로 내린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식탁보가 살짝 거친 테이블 밑으로 민재의 반짝이는 구두와 유진의 아찔한 스틸레토 힐아코가 교묘하게 비벼지듯 딱 닿아 있는 것입니다. 온몸에 털이 쭈뼛서고 심장에 찬물을 끼얹은 듯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굳어있는 걸 발견한 당황한 두 사람이 허둥지둥 발을 빼며 어색한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자기 왔어? 유진 씨가 디자인을 너무 잘 뽑아줘서 내가 칭찬 좀 하고 있었지. 야, 내 예비 신랑 진짜 말 이쁘게 한다. 얼른 앉아, 파스타 식겠다. 태연하게 포크를 집어드는 두 사람을 보며 저도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쿵쾅거리는 제 심장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의심의 나락으로 덜컥 내려앉은 후였습니다. 그날 밤 신혼집에 돌아와 넥타이를 푸는 민재를 향해 제가 참다 못해 슬쩍 떠보았습니다. 민재야, 아까 레스토랑에서 너랑 유진이 발 닿아 있지 않았어? 장난치는 것 치고는 너무.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거울을 보던 민재가 획 고개를 돌리더니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좁은 테이블 밑에서 다리 좀 뻗다가 실수로 부딪힌 걸 가지고 지금 나랑 내 친구를 의심해?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분위기가 좀. 내가 널 위해서 내 친구 비위까지 다 맞춰가면서 이 지랄을 떨고 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고작 이런 의심이야? 너 진짜 예민한 것도 병이다, 병.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의심병 걸린 예민한 여자로 몰아가는 그 적반하장의 태도. 정상적인 남자라면 진짜? 몰랐어.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하고 넘어갔을 텐데 과할 정도로 길길이 날뛰는 민재를 보면서 저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안의 작은 의심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 테이블 밑에서의 그 섬뜩했던 눈맞춤과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세우던 그날 밤의 적반하장. 그 이후로
저희 집에는 아주 기묘하고도 숨막히는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달라진 건 바로 민재의 그 기형적인 핸드폰 집착이었어요. 원래 이 인간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자켓 주머니나 소파 위에 핸드폰을 훌렁훌렁 던져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는 화장실에 똥을 싸러 갈 때나 심지어 고작 1분 걸리는 분리수거를 하러 나갈 때조차 핸드폰을 바지 주머니에 우겨넣고 몸에 꼭 지닌 채 다니는 겁니다. 하루는 제가 퇴근하고 씻으려고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안에서 샤워하고 있던 민재가 기겁을 하면서 샤워 커튼을 젖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시선이 닿기도 전에 세면대 위 수건 선반에 올려두었던 자기 핸드폰을 획 낚아채서 등 뒤로 숨기는 것입니다. 아, 깜짝이야. 노크 좀 하고 들어오지. 하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버럭 화를 내는데 그 낯선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의심은 지독한 독버섯처럼 온몸의 혈관을 타고 번져갔습니다. 아, 이 사람 무조건 뭐 있다. 100%다. 본능이 그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민재가 맥주를 마시고 소파에서 코를 골며 골아떨어진 틈을 타서 저는 숨죽여 다가가 그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어찌나 덜덜 떨리던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한 걸 겨우 부여잡고 원래 비밀번호였던 제 생일 4자리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빨간 글씨가 뜨는 거예요. 제 생일, 시어머니 생신, 심지어 우리 처음 만난 기념일까지 다 눌러봤지만 전부 틀렸습니다. 전혀 알 수 없는 기괴한 숫자의 조합으로 비밀번호를 싹 바꿔놓은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던 제가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이유를 추궁했습니다. 너 핸드폰 비밀번호 바꿨더라? 왜? 나 몰래 뭐 숨기는 거라도 있어? 그랬더니 이 인간이 밥숟가락을 딱 내려놓더니 시선 한번 흔들리지 않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러는 겁니다. 아, 그거? 우리 회사 보안 앱이 이번에 자동 업데이트 되면서 사내 보안 규정이 싹 다 바뀌었어. 6자리 이상의 숫자로 안 바꾸면 사내 인트라넷 접속이 안 된다니까? 넌 뭘 또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달달 볶아? 구렁이 담 넘어가듯, 아니 능구렁이도 이놈보단 덜 징그러울 겁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묻지도 않은 사내 규정까지 줄줄 읊어대는 그 어설픈 변명을 듣는 순간 저는 의심을 더욱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인간의 번지르르한 1등 신랑감 껍데기 속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하고 추악한 진실이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제 온몸의 세포가 직감적으로 알아챘거든요. 철통 같은 보안이 걸린 민재의 핸드폰을 도저히 제 힘으로 뚫을 수가 없게 되자 저는 타겟을 바꿨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미친 사람처럼 밤새 유진이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첫 장부터 하나하나 샅샅이 해부하듯 뒤지기 시작했어요. 유진이 이 기집애가 원래 관종기가 있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어디 가서 뭐 먹었는지 자랑하는 사진을 올리는 애였거든요. 눈에 핏발이 서도록 수백 장의 사진을 넘기고 또 넘기던 중이었습니다. 주말엔 역시 분위기 끝판왕 와인바에서 힐링 해시태그 행복해 해시태그 이 맛에 살지. 유진이가 올린 와인바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테이블 위 와인잔 뒤로 교묘하게 블러 처리가 된 어두운 배경 속에 남자 팔뚝 하나가 살짝 걸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두 손가락으로 그 사진을 미친 듯이 확대했습니다. 화면이 깨질 때까지 확대해서 본 그 남자 손목에 채워진 시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턱하고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민재 대리 진급 선물로 장장 6개월치 적금을 깨고
백화점 오플런까지 뛰어서 큰맘 먹고 사주었던 바로 그 한정판 시계였거든요. 가죽 스트랩에 미세하게 난 스크래치 자국까지 제 눈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을 억누르며 저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스크롤을 더 과거로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유진이가 누군가의 조수석에 앉아 다리를 꼬고 찍은 드라이브 사진이었습니다. 날씨 미쳤다. 콧바람 쐬러 슝슝. 사진 속 조수석 시트에 독특한 빨간색 스티치 재질, 그리고 백미러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자동차 번호판 모양의 방향제. 그건 제가 민재차 뽑았을 때 직접 주문 제작해서 달아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방향제였습니다. 그것들이 유진이의 인스타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기막힌 사실. 내 인생을 다 바친 예비 남편, 그리고 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의지했던 15년 지기 절친. 가장 믿었던 두 마리의 뱀 같은 것들이 내 눈앞에서 보란 듯이 혀를 날름거리며 나를 농락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차를 몰고 유진이네 집으로 쳐들어가서 그년의 머리채를 다 뽑아버리고 자고 있는 민재의 면상에 뭐라도 집어 던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 이 인스타그램 사진 쪼가리 같은 심증만으로 이 능구렁이들을 건드렸다가는 저 교활한 쓰레기들이 친구끼리 밥 한 끼 먹은 거다, 드라이브 한번 시켜준 거다라며 발뺌하고 오히려 저만 피해망상에 빠진 몹쓸 년으로 몰릴 게 불 보듯 뻔했습니다. 저는 피가 철철 나도록 입술을 꽉 깨물며 이놈들의 거짓말을 단번에 무너뜨릴 결정적 물증을 찾기로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갑게 얼음장처럼 식힌 저는 어느 주말 오후 민재가 소파에 뻗어 코를 골며 낮잠에 빠진 틈을 노렸습니다. 평소 함께 사용하던 여분의 차키를 챙겨 발소리조차 내지 않고 몰래 현관문을 빠져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죠. 민재의 차 문을 열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룸미러 뒤에 있는 블랙박스를 더듬어 콩알만한 메모리 카드를 뽑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내 차로 돌아와 가져온 노트북에 카드를 연결하고 폴더를 여는데 진짜 심장 소리가 귀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녹화된 주행 영상들을 하나하나 클릭해서 확인하던 저는 기어코 제 눈으로 그 구역질 나는 진실을 마주하고야 말았습니다. 영상 속 시간은 제가 야근을 마치고 민재 차를 얻어 타고 퇴근했던 며칠 전 밤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오디오로 저를 신혼집 앞에 내려주는 민재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자기야, 오늘 너무 고생했어. 얼른 씻고 자. 사랑해, 쪽. 가증스럽게 뽀뽀까지 쫙 해대고 제가 차에서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야에서 사라지기가 무섭게 예비 남편이 갑자기 핸드폰을 들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겁니다. 나 지금 걔 내려줬어. 지금 그쪽으로 갈 테니까 주차장으로 나와 있어. 차는 미친 듯이 속도를 높여 서울 시내를 가로질렀고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유진이의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잠시 후 조수석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얇은 원피스 차림의 유진이가 차에 올라타더니 민재에게 애교 섞인 콧소리를 냈습니다. 오빠, 나 기다리다 목 빠지는 줄 알았잖아. 오늘은 어디로 갈 거야? 우리 유진이 답답했어? 오빠가 오늘 아주 끝내주게 밟아줄게. 내 예비 남편을 내 단짝 친구가 오빠라고 부르는 그 역겨운 대화를 듣는 순간 위장이 뒤틀리며 신물이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멘탈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린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차를 타고 어디론가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톨게이트 진입 영상까지는 남아 있었는데
정작 목적지에 도착해서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심야 시간대의 영상들. 그러니까 밤 11시부터 새벽 4시 사이의 그 알짜배기 영상들만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이고 아주 깔끔하게 싹 다 삭제되어 있었던 겁니다. 새벽에 민재가 신혼집으로 돌아오는 영상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고 꼬투리 잡힐 만한 블랙박스 증거까지 골라서 지워가며 이 더러운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짐승들의 악랄하고 치밀한 수법을 확인하자 억울함을 넘어 온몸에 걷잡을 수 없는 공포와 소름이 끼쳤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눈앞에서 뭉텅이로 사라져버렸다는 막막함. 그리고 지난 15년의 우정과 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했던 사랑이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짓밟혔다는 그 끔찍한 절망감. 저는 노트북을 덮은 채 차 문을 열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시커먼 기름때가 묻은 주차장 바닥에 짐승처럼 웅크리고 앉아 행여나 누가 들을까봐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제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그 텅 빈 지하 주차장에 메아리조차 치지 못하고 처참하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던 제가 그 길로 포기하고 주저앉았을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워 핏발이 선 눈을 하고 회사에 곧바로 반차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제 비상금 통장을 깨서 빳빳한 현금 수백만 원을 종이봉투에 쑤셔 넣은 채 아름아름 수소문한 용산의 후미진 데이터 복구 전문 사설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퀴퀴한 담배 냄새와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가득한 그 좁은 사무실에서 저는 복구 기사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현금 봉투를 들이밀었어요. 사장님, 제발이요. 비용은 부르시는 대로 다 드릴 테니까 이 메모리 카드 안에 삭제된 새벽 시간대 영상들 좀 제발 살려주세요. 제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제발.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 마지막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였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이거는 그냥 단순 삭제를 한 게 아니에요. 삭제하고 나서 그 위에 다른 파일을 덮어 쓴 흔적까지 있어요. 일반적인 복구 방법으로는 어렵고 전문 포렌식을 맡기더라도 온전히 복구된다고 장담하기 힘듭니다. 상대방이 아주 작정하고 증거를 지운 것 같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저 쓰레기들에게 면죄부를 줘야 하나? 확실한 증거도 없이 파혼을 통보했다가 내가 미친년 소리를 들어야 하나? 눈앞이 새카매지고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그때였습니다. 기사님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제 뇌리를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어요. 블랙박스는 지웠어도 차 안에 있는 다른 기계 기록까지 다 지웠으려나? 문득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다름 아닌 차량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그토록 치밀하게 지워댈 정도로 철두철미한 놈이라면 역으로 방심한 구석이 있을 거라는 소름 돋는 기지가 발휘된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민재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평소 함께 사용하던 여분의 차 키를 챙겨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민재의 차에 쥐새끼처럼 숨어 들어간 저는 시동을 걸면 소리가 날까봐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배터리 전원만 살짝 켜서 내비게이션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숨을 꾹 참은 채 최근 목적지 검색 기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목록이 주르륵 뜨는데 저 진짜 거기서 거품 물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화면 가득 떠오른 검색 기록들은 회사나 거래처, 공장이 아니었어요. 이응이응 외곽 무인 모텔, 근교,
프라이빗 밀실 펜션, 북부 드라이브인 무인텔. 온통 남의 눈을 피해 쥐새끼들처럼 기어들어가는 외곽의 모텔과 펜션 이름들이 줄줄이 화면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기막힌 지명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는 순간 제 이성의 퓨즈가 하얗게 끊어져 버리더군요. 그제야 그동안 민재가 제 손을 꼭 부여잡고 눈을 내리깔며 했던 가증스러운 거짓말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기야, 나 이번 주말에 남쪽 지방 공장에 기계 결함이 생겨서 1박 2일로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아. 우리 자기 보고 싶어서 어쩌지? 오늘 본부장님이 갑자기 철야 지시를 하셔서 나 피곤해 죽을 것 같아. 내일 아침에 갈 테니까 자기는 먼저 푹 자. 그렇게 피곤한 척, 일에 찌든 척 온갖 핑계를 대놓고서는 뒤로는 내 15년 지기 친구년이랑 발정 난 들개들처럼 모텔방을 전전하며 몸을 섞고 있었다니.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다 못해 천갈래만 갈래로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집으로 뛰어 올라가서 쿨쿨 자고 있는 민재를 깨워 모든 걸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물건이라도 집어 던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니, 억지로 참아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라는 완벽한 물증이 사라진 지금 고작 이 내비게이션 기록 하나만 들이밀고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저 교활한 놈이 또 무슨 기상천외한 거짓말로 꼬리를 자르고 빠져나갈지 몰랐으니까요. 오히려 저를 의심병에 빠진 사람으로 몰고 가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게 너무나 뻔했습니다. 저는 피가 맺히도록 허벅지를 꼬집으며 다시 한번 독하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피가 말라 비틀어지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칼을 갈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밥도 넘어가지 않아 회사 근처 카페 구석에 멍하니 앉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빨고 있는데 누군가 제 테이블 앞으로 다가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놀랍게도 유진이의 남편인 건축소장 성훈 씨였습니다. 성훈 씨는 평소에 말수도 거의 없고 다가가기 어려울 정도로 차갑고 깐깐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유진이조차도 우리 남편은 목석 같아서 재미가 하나도 없어라고 늘 투덜거리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굳은 표정으로 제 앞에 선 그의 얼굴은 평소의 그 단정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창백하게 질린 뺨은 헬쑥하게 패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내려다보는 그의 깊고 서늘한 눈빛. 그건 마치 저와 똑같이 난도질당해 피를 흘리고 있는 상처 입은 짐승의 눈빛과 본능적으로 닮아 있었습니다. 앞에 좀 앉아도 되겠습니까? 제가 당황해서 끄덕이자 마주 앉은 성훈 씨는 의례적인 안부 인사나 날씨 얘기 따위는 일절 생략한 채 곧바로 제 전곡을 찌르는 뼈 있는 한마디를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요즘 민재 씨가 주말에 지방 출장이 많이 잦으신가 봅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마시던 커피를 뿜을 뻔하며 호흡이 멎는 듯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설마 이 사람도 알고 있는 건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제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성훈 씨는 건조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충격적인 사실을 이어갔습니다. 민재 씨가 주말 출장을 갈 때마다 저희 아내도 참 신기하게 외주 철야 작업이 잡힌다면서요. 집에서 해도 될 작업을 굳이 밖에서 해야 한다면서 평소에는 뿌리지도 않던 진한 향수를 뿌리고 풀 메이크업을 한 채로 매번 외박을 나갑니다. 그것도 아주 화려하고 들뜬 얼굴로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후려 맞은 듯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나와 저 남자가
완벽하게 똑같은 타이밍에 등신처럼 두 마리 뱀 같은 것들에게 농락당하고 있었다는 끔찍한 퍼즐 조각이 딱 하고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며 들키고 싶지 않았던 억울함과 비참함에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테이블 밑으로 꽉 쥔 두 주먹이 덜덜 떨리다 못해 경련이 일어날 지경이었습니다. 성훈 씨와 헤어진 직후 저는 회사로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미친 듯이 사무실로 달려와 제 책상 서랍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탁상 달력과 다이어리를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성훈 씨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흘려주었던 유진이의 외주 작업 외박 날짜들과 다이어리에 적어둔 민재의 주말 특근 및 지방 출장 날짜들을 형광펜으로 북북 그어가며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둘째 주 주말, 5월 첫째 주 연휴, 5월 셋째 주 금요일 밤. 진짜 소름이 쫙 돋아서 머리카락이 쭈뼛 섰습니다. 두 쓰레기가 각자 집구석에 핑계를 대고 집을 비운 날짜는 물론이고 대략적인 시간대까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우리 두 사람을 완벽한 바보 천치로 취급하며 농락해온 극악무도한 사기극이었어요. 심지어 제 다이어리 구석에 독감 몸살, 연차라고 삐뚤빼뚤하게 적혀있던 바로 그날. 제가 열이 39도까지 올라서 응급실을 가네 마네하며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을 때 유진이 이 악마 같은 것이 제게 카톡을 보냈었거든요. 자기야, 많이 아파? 내가 가봐야 하는데 오늘 외주 미팅이 있어서 못 가네. 약 꼭 챙겨 먹고 푹 쉬어. 사랑해 내 친구 쪽쪽. 그딴 위선적인 카톡을 보내놓고 내 남편 될 놈이랑 살을 섞으러 모텔에 기어 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인류애라는 것마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의자에서 굴러떨어지듯 책상 아래로 처박힌 저는 위액이 다 넘어올 정도로 미친 듯이 헛구역질을 쏟아냈습니다. 슬픔, 자괴감, 배신감, 그런 나약한 감정들은 이미 사치였습니다. 눈물조차 말라붙은 제 가슴 속에는 이제 오직 저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시퍼렇게 날이 선 분노만이 맴돌았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찬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 속에 제 도끼 품은 얼굴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들어 성훈 씨가 주고 간 명함에 적힌 번호를 꾹꾹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성훈 씨의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성훈 씨, 저예요. 제 목소리는 저 스스로가 듣기에도 섬뜩할 만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다 확인했습니다. 성훈 씨 말이 전부 맞아요. 날짜와 시간대가 모두 맞아떨어졌습니다. 저 두 쓰레기들이 우리를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곧이어 옅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를 꽉 깨물고 제 인생을 건 위험하고도 은밀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성훈 씨, 이 시궁창 같은 진실, 저 혼자서는 안 덮을 겁니다. 아니, 못 덮어요. 저 짐승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자기들이 저지른 일에 책임지게 만들고 싶습니다. 저랑 같이 끝까지 파헤쳐 주실래요? 저의 단호한 제안에 수화기 너머의 성훈 씨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가운 얼음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준비해둔 판이 하나 있으니 오늘 퇴근하고 다시 뵙죠.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처참하게 난도질 당한 두 사람.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피 묻은 상처를 공유하며 저 짐승들에게
철저하게 죗값을 치르게 할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성훈 씨와 그 카페에서 서늘한 핏빛 연대를 맺고 돌아온 후부터 제 삶은 그야말로 지옥 위를 걷는 외줄타기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놈의 면상에 침을 뱉고 피를 토할 듯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고통을 느꼈지만 저는 완벽하게 숨겼습니다. 겉으로는 티 없이 맑고 결혼을 앞둬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예비신부 연기를 독하게 아주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어갔습니다. 제가 평소처럼 애교를 부리고 살갑게 굴수록 민재 그 멍청한 인간은 제가 자기 손바닥 안에서 완벽하게 놀아나고 있다고 착각하며 득이양양해했습니다. 결전을 앞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온 민재가 평소보다 한껏 가라앉은 목소리로 제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진짜 미안해서 어쩌지? 아까 오후에 남쪽 지방 공장에 새로 들인 기계에 큰 결함이 생겼다네. 본부장님이 난리가 나셔서 나 내일 주말통으로 비우고 당장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아. 아주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뺨치는 가증스러운 명연기였습니다. 미안한 척 제 손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눈썹을 축 늘어뜨리는데 그 닿는 손길 하나하나가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징그럽고 역겨워서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장 그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모든 사실을 따져 묻고 싶은 분노가 활활 끓어올랐지만 저는 입 안쪽 여린 살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며 빙긋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 어떡해. 우리 자기 요새 결혼 준비하느라 회사 일하느라 쉴 틈도 없는데 주말까지 반납하고 무리하다가 픽 쓰러지면 안 돼. 알았지? 밥 든든하게 챙겨 먹고 조심해서 다녀와요. 마음에도 없는 콧소리를 섞어가며 그렇게 다정하게 말해주니 민재놈은 속으로 만세를 부르며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유, 역시 우리 자기가 최고야. 얼른 일 끝내고 올게. 그렇게 말하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보스턴백에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지방 공장에 기름때 묻히러 간다는 놈이 무슨 실크 소재의 명품 속옷을 챙기고 제가 백화점에서 사준 비싼 스킨 로션을 챙겨 넣는 그 꼴을 뒤에서 지켜보는데 저 인간이 지금 기계를 고치러 가는 게 아니라 내 친구 유진이를 만날 생각에 한껏 들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투명하게 보여서 기어이 화장실로 뛰어가 변기를 붙잡고 헛구역질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기야, 나간다. 문단속 잘하고 자. 민재가 신이 나서 현관문을 나서고 도어락이 띠리릭 닫히는 순간 제 얼굴에 걸려있던 그 가증스러운 천사 미소는 빙하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곧장 핸드폰을 들어 성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꼬리를 밟을 때가 시작됐네요. 제 연락을 받은 성훈 씨 역시 감정 하나 섞이지 않은 차분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진이 방금 여고 동창들이랑 1박 2일로 프라이빗 캠핑 간다면서 집을 나섰습니다. 캠핑 간다는 사람이 구두를 신고 평소엔 뿌리지도 않던 진한 샤넬 향수를 온몸에 들이붓고 나가더군요. 민재와 저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서로의 차량 관리 앱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정비 시기와 주차 위치를 같이 확인하려고 연결해 두었던 건데 민재는 제가 그 기능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모양이었습니다. 성훈 씨와 통화를 끄는 저는 맹수처럼 번뜩이는 눈으로 제 핸드폰에 깔린 차량 관리 앱을 켰습니다. 검은 지도 위에서 민재의 차량 위치를 나타내는 빨간 점이 깜빡거리며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이 향하는 곳은 민재가 핑계를 댔던 남쪽 지방의 고속도로가 아니었습니다.
빨간 점은 서울 시내를 관통하더니 점점 외곽으로 빠져나갔고 이내 서울 북부 외곽에 후미지고 음침한 산기슭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가다 멈춰 선 곳. 지도를 최대치로 확대해 보니 그곳은 이응이응 무인 드라이브인 호텔 단지였습니다. 남의 눈을 피해 차를 끌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셔터가 내려가서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보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 순간 성훈 씨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저도 유진이와 함께 사용하던 차량 앱으로 이동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위치를 보내겠습니다. 성훈 씨가 보내온 위치를 제 지도 앱에 띄우는 순간 덜덜 떨리던 제 두 손은 이내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민재의 차량이 멈춰 있는 그 산기슭의 무인 호텔과 성훈 씨가 보내온 유진의 차량 위치가 같은 호텔 단지로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의 변명조차, 그 어떤 기적 같은 오해의 여지조차 불가능해진 이 처참한 현실 앞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달달 떨렸습니다. 내일 모레면 내 남편이 될 남자와 내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15년 지기 절친이 지금 저 역겨운 모텔에서 만나고 있다니. 저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미친 사람처럼 뛰어나가 제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들을 쥔 소나기에 얼마나 힘을 줬는지 가죽이 다 찢어질 것 같았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자유로를 미친 듯이 밟으며 저는 짐승처럼 차를 몰아 그 지옥 같은 현장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약속된 모텔 단지 입구의 어두운 편의점 뒤편. 그곳에 도착하자 짙은 선팅을 한 차 안에서 숨죽이고 저를 기다리던 성훈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 그 무인 호텔 주차장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담벼락 너머로 고개를 내민 순간 저는 두 눈을 꾹 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반쯤 내려가 있는 주차장 셔터 틈 사이로 너무나도 익숙한 번호판을 단 민재의 검은색 세단과 유진이의 흰색 SUV가 마치 한 몸처럼 나란히 아주 사이좋게 바짝 붙어 주차되어 있는 그 끔찍한 투샷을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진짜 뒤통수를 쇠망치로 수십 번은 연달아 얻어맞은 듯한 극심한 현기증이 몰려왔습니다. 위장이 뒤틀리면서 구역질이 치밀어 올라 저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외괴거리며 위액을 연신 쏟아냈습니다. 이것들 정말 저 안에 있었어요. 둘이 우리를 속이고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이성을 잃은 저는 당장이라도 돌진해서 저 모텔 방 문을 두드리고 두 사람을 끌어내고 싶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가려는 제 앞을 성훈 씨가 막아서더니 제 어깨를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지금 들어가면 저들은 끝까지 오해라고 우기면서 증거부터 감추려고 들 겁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저 안에 민재랑 유진이가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둬요? 지금은 두 사람의 차량과 출입 시간을 남겨둬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것까지 놓칠 수 있어요. 성훈 씨의 말대로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행패를 부려봤자 기물파손으로 경찰에 잡혀가는 건 저일 테고 저 강교한 뱀 같은 것들은 어떻게든 구멍을 찾아 빠져나갈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피가 철철 날 정도로 찢어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성훈 씨는 멀리서 두 차량의 번호판과 호텔 입구가 함께 나오도록 사진을 남겼고 저는 휴대전화 화면에 표시된 시간과 차량 위치를 캡처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객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까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아직 없었습니다.
이 핏줄이 터질 듯한 억울함과 수치심을 오직 더 거대하고 완벽한 파멸을 위한 제물로 삼기로 독하게 결심했습니다. 두고 봐. 오늘 우리를 속이고 여기 들어온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줄 테니까. 저는 그 지옥 같은 불륜의 현장을 등진 채 속으로 짐승 같은 울음을 삼키며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진짜 죗값을 치르게 할 시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제 속을 갈기갈기 찢으며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은 잔혹하게도 잘만 흘러가더군요. 어느덧 기어이 내일이면 제가 그 더러운 식장에 서야 하는 결혼식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원래라면 새 신부가 되어서 팩도 하고 부모님이랑 부둥켜 안고 눈물도 짓고 내일 입을 웨딩드레스를 상상하며 설레야 하는 그 밤의 말입니다. 저는 내일이면 이 미친 연극이 드디어 끝난다는 그 강박에 사로잡혀서 불도 켜지 않은 방구석에 반쯤 실성한 사람처럼 처박혀 있었습니다. 방문 앞에는 샵에서 미리 픽업해둔 새하얀 웨딩드레스가 걸려 있었는데 제 눈에는 그게 그렇게 소름 끼치는 죽음의 수위처럼 보였습니다. 밤 10시쯤이었을 겁니다. 숨막히는 정막을 깨고 제 핸드폰이 징하고 울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텍스트도 아니고 다정한 목소리가 녹음된 음성 메시지였어요. 우리 예쁜 신부, 내일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서 우리 자기도 일찍 자자. 내일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해줄게. 사랑해, 쪽. 보통의 신부라면 이 달콤한 목소리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근데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이 인간의 블랙박스 음성만 수백 번을 돌려 들으면서 완전히 귀가 트여버렸습니다. 그 가증스럽고 다정한 목소리 뒤로 미세하게 아주 작게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부앙 하는 자동차 가속 페달 밟는 소리, 그리고 째깍째깍 돌아가는 방향 지시등 소리. 순간 온몸의 솜털이 바짝 섰습니다. 이놈이, 내일 나랑 식장에 들어갈 놈이 이 밤중에 차를 끌고 어딜 기어나가는 거지? 이 짐승 같은 것들이 기어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아야 할 내 결혼식 전날 밤이라는 이 최후의 성까지 넘어버렸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아, 저는 들고 있던 핸드폰을 침대 위로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그걸로도 분이 풀리지 않아 제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어 성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기가 무섭게 전화를 받은 성훈 씨의 목소리 역시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성훈 씨, 그놈 민재 지금 차 몰고 나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훈 씨가 전해준 상황은 그야말로 기가 막혀서 헛웃음조차 나오는 코미디였습니다. 유진이 이 미친 것이 남편인 성훈 씨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 내일 우리 이응이응이 가방순이 완벽하게 해내려면 오늘 붓기 쫙 빼고 최상의 컨디션 만들어야 해. 나 마사지 팩 붙이고 일찍 잘 거니까 거실에서 TV 소리 내지 마. 이러면서 안방 문을 철컥 걸어 잠그더니 성훈 씨가 거실에서 잠든 줄 알고 한참 뒤에 살금살금 현관으로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세상에 내일지 절친 결혼식에서 가방순이를 하겠다는 것이 내일 지랑 결혼할 예비 신랑을 밤에 몰래 불러내서 몸을 섞으러 나한다? 발정난 들개들도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인류애가 바스라지다 못해 세포 하나하나가 저주로 물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두 악마들에게 이제 한 줌의 일말의 자비조차 사치라는 것을 저는 피눈물을 흘리며 뼈저리게,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할래야 할 수가 없었던 저는 당장 민재의 차량 관리 앱을 켰습니다.
검은 화면 위에서 민재의 차량 위치를 나타내는 빨간 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점이 향하는 곳을 확인한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외곽의 으슥한 모텔도 아니었습니다. 내일 제가 드레스를 입고 걸어 들어갈 그 예식장에서 불과 2블록 떨어진 시내 한복판의 대형 비즈니스 호텔이었어요. 이건 저를 기만하는 걸 넘어서 저를 완벽한 병신 취급하며 자기들의 그 끔찍한 불륜에 스릴을 더하려는 악마 같은 발상이었습니다. 내일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할 이 몸뚱이에 시커먼 캡모자를 푹 눌러 쓰고 저는 짐승처럼 차를 몰았습니다. 호텔 건너편 어두운 골목에 차를 박아두고 핸들에 머리를 박은 채 숨을 죽이고 로비 입구를 노려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호텔 앞에 택시 한 대가 급하게 미끄러지듯 섰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누군가 내리는데 내일 차만 가방 순위를 하겠다던 유진이었습니다. 몸에 딱 달라붙어 엉덩이 밑단이 다 보일 듯한 새빨간 원피스에 아찔한 키리를 신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걸어 올라온 민재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제가 그 순간 유진이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세상의 모든 금지된 장난을 자기 혼자 즐기고 있다는 듯한 그 유염하고도 천박한 뱀 같은 미소. 내일 내 옆에서 평생을 사랑하겠노라 혼인서약을 낭독할 그 남자가 내 15년 지기에 그 얇은 허리를 아주 자연스럽고 끈적하게 감싸 안으며 로비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적나라하고 구역질 나는 현장을 제 두 눈으로 직접 마주한 순간 제 머릿속에서 이성이라는 끈이 완전히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치심과 배신감의 임계점을 단숨에 돌파해버린 거죠. 이 악마 같은 것들. 저는 차 문을 부수듯 걷어차고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기 무섭게 도로를 가로질러 당장 그것들의 목덜미를 물어뜯어버릴 기세로 호텔 로비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얼마나 미친 듯이 뛰었는지 신고 있던 구두 한 짝이 벗겨져서 아스팔트 위를 맨발로 뛰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져서 피가 나는 것도 모른 채 로비로 뛰어든 저는 저 멀리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기가 사르륵 올라가다가 12층에서 멈추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12층, 12층. 당장이라도 저들이 들어간 방을 찾아가 문을 부수고 두 사람을 끌어내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침 다른 투숙객 커플이 카드키를 찍고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미친년처럼 헝클어진 머리를 푹 숙인 채 기척도 없이 그들의 등 뒤로 뱀처럼 사르락 숨어 들어갔습니다. 커플이 12층 버튼을 누르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야차처럼 살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엉망진창의 얼굴을 한 제가 12층 복도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푹신한 카펫이 깔려 발소리조차 나지 않는 그 길고 어두운 복도. 저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억지로 부여잡고 그들이 들어간 호실을 찾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단 몇 미터밖에 안 되는 그 거리가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끔찍하고 지옥 같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어가던 저는 가장 구석진 객실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숨을 죽이고 차가운 쇠문 손잡이에 손을 얹은 찰나였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고요한 복도에서 그 두꺼운 호텔 문틈 사이로 미세하지만 너무나도 선명한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민재의 거친 헐떡임과 오빠.
내일 진짜 어떡해. 라며 낄낄거리는 유진의 그 교태 섞인 역겨운 비음. 그 소리가 제 고막을 무참하게 아주 산산조각 내며 찢어놓았습니다. 머릿속의 모든 이성이 새하얗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차가운 문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문짝을 산산조각으로 박살내버리고 그 안에 펼쳐진 저 쓰레기들의 세상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향해 몸을 돌린 바로 그 순간 저는 아슬아슬하고도 폭발적인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정말 사람 눈에 뵈는 게 없다는 말이 딱 그 순간을 두고 하는 말이더라고요. 제 안의 모든 이성이 지난 33년 동안 꾹꾹 눌러 참으며 쌓아왔던 그 알량한 사회적 체면과 도덕이 새카맣게 타들어가 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오직 저 굳게 닫힌 스위트룸 문을 열어젖히고 저 안에 있는 두 사람을 당장 제 눈앞으로 끌어내야겠다는 분노만이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향해 몸을 돌려 성큼 다가가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컴컴한 비상구 계단 쪽에서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소리도 없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더니 문 앞으로 달려가려던 제 손목을 다급히 붙잡아 뒤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저는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고 그 사람은 제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입 앞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며 비상구 쪽으로 물러서게 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하고 작은 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극한의 공포와 당혹감에 질려 고개를 획 돌렸는데 제 눈앞에는 창백하게 굳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성훈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 두꺼운 안경 너머로 번뜩이는 성훈 씨의 눈빛은 분노를 억누르느라 무서울 정도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제 전화를 받은 뒤 성훈 씨 역시 이곳으로 달려와 제가 복도에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 손을 뿌리치며 다시 객실 쪽으로 가려고 하자 성훈 씨가 제 앞을 막아서며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당장 멈춰요. 지금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봤자 저 쓰레기들이 허둥지둥 옷을 추스르고 서로 말을 맞출 시간만 벌어주는 꼴밖에 안 됩니다. 나요. 저 안에 민재랑 유진이가 있잖아요. 내가 오늘 저 사람들한테 전부 따져 물을 거예요. 제가 핏발선 눈으로 그를 노려보며 다시 앞으로 나가려 하자 성훈 씨는 제 어깨를 붙잡고 최대한 목소리를 낮춘 채 제 이성을 날카롭게 때렸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당신 회사에서 과장 직급까지 달았다면서 이렇게 앞뒤분간 못하고 감정 통제가 안 됩니까? 지금 이대로 객실에 들이닥치면 경찰이 출동하고 난장판이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면 저들은 우리가 집착에 빠져 호텔 객실까지 쫓아온 사람이라고 몰아갈 겁니다. 내일 식장에 모인 수백 명의 하객들 앞에서 저 사람들이 오해다, 결혼 준비 때문에 만난 거다라고 발뺌하면 당신은 뭘로 반박할 겁니까? 우리 스스로 저들에게 빠져나갈 구실을 만들어주는 꼴이라고요. 성훈 씨의 그 서늘하고도 뼈 때리는 일갈이 귓전을 강하게 울리는데 그제야 펄펄 끓어오르던 제 머릿속에 차가운 물을 확 끼얹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증거. 나한테는 아직 저들의 거짓말을 단번에 무너뜨릴 결정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지. 제가 서서히 반항을 멈추고 어깨를 늘어뜨린 채 짐승처럼 거친 숨만 몰아쉬자 성훈 씨는 제 손목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메고 있던 검은색 서류 가방을 복도 바닥에 내려놓고 급히 지퍼를 열더니 제 눈앞에 두툼한 USB 하나와 서류 봉투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설마. 제가 땀방울이 맺힌 이마를 훔치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성훈 씨가 안경을 치켜 올리며 제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변호사와 상의하면서 우리가 확인한 자료를 전부 정리해 둔 겁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던 블랙박스에서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던 두 사람의 통화 음성, 각자의 외박 날짜와 차량 이동 기록, 유진이의 인스타그램 사진, 두 차량이 같은 호텔에 들어간 사진까지 전부 들어 있습니다. 성훈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USB를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두 사람이 호텔 로비에서 서로 끌어안은 채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모습도 제가 직접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객실 안까지 촬영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모은 자료와 합치면 더는 우연이나 오해라고 발뺌하기 힘들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진짜 커다란 쇠망치로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후미진 용산 데이터 복구업체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포기해야만 했던 뒤에도 성훈 씨는 제가 모르는 사이 남아있는 자료들을 하나씩 모아 두 사람의 거짓말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개인의 치기 어린 분노와 억울함을 억누르고 이 쓰레기들이 저지른 일에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책임지게 만들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해 온 그의 냉철함. 그 무섭도록 차분한 이성 앞에서 저는 꽉 쥐고 있던 두 주먹에 스르르 힘을 빼며 완전히 설득당하고 말았습니다. 성훈 씨는 제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일 식장에는 유진이의 친정 식구들과 가까운 지인들이 모입니다. 민재 씨의 회사 사람들과 거래처 관계자들, 그리고 당신을 며느리라며 반기던 씨가 식구들도 전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그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혼을 중단하고 저 두 사람이 더는 거짓말할 수 없도록 우리가 확보한 자료를 밝히는 겁니다. 우리 둘만 아는 이 어두컴컴한 호텔 복도에서 소리 지르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가장 많은 사람 앞에서 두 사람이 저지른 일을 인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도 아무 설명 없이 결혼식을 망친 사람이 아니라 배신당한 피해자로 남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아야 할 아름다운 나의 결혼식장에서 제가 직접 결혼을 멈추고 두 사람의 거짓을 밝혀버리겠다는 그의 말. 그 말을 듣는 순간 폭주하며 날뛰던 제 분노는 차갑게 가라앉았고 오히려 등골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기묘하고도 찌릿한 감정이 발끝에서부터 정수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그렇게 이성적으로 이해를 해도 가슴은 도무지 이성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단단한 철문 딱 하나, 저 문짝 하나만 당장 열고 들어가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친 내 남자와 나를 배신한 그 친구를 직접 마주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 대면을 코앞에 두고 발길을 돌려서 내일을 기약해야 한다는 그 억울함과 비참함이 미치도록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그 어두운 12층 복도 구석에 주저앉아 차가운 맨 무릎에 얼굴을 푹 파묻고 소리 없는 통곡을 토해냈습니다. 자세히 보니 제 발바닥은 구두 한 짝이 벗겨진 채 아스팔트를 미친 듯이 뛰어다녀서 살같이 벗겨져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제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난도질을 당해 너덜너덜한 걸레짝이 되어 있었습니다. 흑,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내 인생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고. 짐승처럼 앓는 소리를 내며 서럽게 우는 제 떨리는 어깨를 성훈 씨는 말없이 아주 묵직하고 단단한 손으로 다독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끔찍한 사고 현장에서 살아남은 동지의 손을 맞잡듯
내일 식장에서 벌어질 마지막 대면을 다시 한번 굳게 약속하며 그 지옥 같은 호텔 비상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 길로 차를 몰아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조차 희미합니다. 텅 빈 신혼집 거실에 들어섰지만 저는 차마 그 역겨운 인간과 함께 손잡고 골랐던 안방 침대에는 발끝조차 들이밀지 못했습니다. 대신 불도 켜지 않은 차가운 거실 바닥에 덩그러니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집안 곳곳에 놓인 민재의 흔적들, 그리고 유진이가 사준답시고 거들먹거렸던 액자며 디퓨저 같은 결혼 축하 선물들을 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제 허벅지를 멍이 들도록 꼬집고 입술은 피가 철철 나서 턱 밑으로 뚝뚝 떨어질 때까지 꽉 깨물었습니다. 뼈를 깎아내는 듯한 이 지옥 같은 고통의 밤을 오직 내일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는 도끼와 오기 하나만으로 악착같이 버텨냈습니다. 울지 마. 여기서 내가 무너지면 지는 거야. 내일 저 사람들이 더는 거짓말하지 못하게 만들 거니까 절대 무너지지 마. 어느덧 창밖으로 푸르스름하고 서늘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의 거짓말을 끝낼 모든 것을 끝낼 날, 제 결혼식 날의 아침이 밝은 겁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거실 서랍장을 뒤져 우왕청심한 한 알을 꺼내어 입에 넣고 삼켰습니다. 약기운이 퍼지며 미친 듯이 뛰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느끼며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밤새 울어 퉁퉁 부어오른 데다 입술에는 피딱지가 앉은 처참하게 망가진 여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제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손가락으로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새 신부의 가증스러운 미소를 짓는 기괴하고 소름 돋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환하게 웃는 척, 시어머니의 칭찬에 수줍게 뺨을 붉히는 척, 민재의 다정한 눈빛에 사랑을 속삭이는 척. 그 소름 끼치는 얼굴 근육의 연기 연습을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을 거울 앞에서 반복하며 제 자신을 완벽하게 세뇌시켰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죽고 싶었던 그 절망의 밤을 혈혈단신 홀로 견뎌내면서 저는 철저히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버텨낼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화려한 식장에 걸어 들어가는 건 사랑에 눈이 멀어 친구와 예비 남편에게 농락당하던 순진하고 멍청한 호구 신부가 아닙니다. 두 사람의 거짓을 끝내고 제 결혼을 제 손으로 멈추기 위해 단단히 마음먹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오늘 화려하게 막을 올릴 거짓말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며 숨막히는 모든 진실을 밝힐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의 가장 참혹하고도 화려한 결혼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청담동 샵에서 어떻게 메이크업을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겹겹이 칠해지는 파운데이션으로 밤새 잠을 못 자 푹 꺼진 다크서클과 피딱지 앉은 입술을 꽁꽁 숨기고 눈부시게 화려한 비즈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신부 대기실에 딱 앉았는데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대기실 분위기가 어땠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겉으로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새 신부처럼 가증스러운 천사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제 속은 이미 시퍼렇게 썩어 문드러져서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으니까요. 제일 먼저 들이닥친 건 제 시어머니 될 사람이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들어와서는 제 두 손을 덥석 잡고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예쁜 며느리. 오늘따라 어쩜 이렇게 천사 같을까? 우리 찌질한 아들 구제해줘서 내가 아주 고마워 죽겠어. 제가 그 순간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당신 아들이 어젯밤에 내 친구년이랑 호텔에 들어갔다 온 건 알고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한 걸 허벅지를 비틀어 꼬집으며 완벽한 신부 연기로 받아쳤습니다. 어머님도 오늘 너무 고우세요. 민재 씨 낳아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대기실 문이 활짝 열리더니 기어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자기, 오늘 미쳤다. 진짜 요정 아니야. 가방 순위를 자처한 유진이 이 악마 같은 것이 들어온 겁니다. 그것도 남의 신부 대기실에 자기가 신부인 양 아주 새하얀 투피스를 쫙 빼입고 얼굴에는 풀 메이크업을 떡칠한 채로요. 그 가증스러운 낯짝을 마주하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그 묵직한 크리스탈 비즈 부케로 그것의 상판대기를 당장 후려갈기고 싶은 충동이 미친 듯이 솟구쳤습니다. 야, 너 진짜 너무 예쁘다. 내가 다 눈물이 날 것 같네. 유진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가짜 눈물을 훔치는 척하는데 어젯밤 그 호텔 복도에서 들렸던 그 끈적한 목소리가 귀에 진짜 환청처럼 윙윙거렸습니다. 진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억누르느라 드레스 자락을 꽉 쥔 제 두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곧이어 턱시도를 쫙 빼입은 민재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자기, 오늘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진짜 눈이 부시네. 이 쓰레기가 허리를 굽혀 제 뺨에 입을 맞추는데 그 입술이 제 살결에 닿는 순간 어젯밤 호텔 로비에서 유진이의 허리를 감싸 안고 사라지던 모습이 눈앞에 겹쳐 보여서 거대한 토악질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찢어 올리며 눈웃음으로 그 구역질을 완벽하게 덮어버렸습니다. 그 시간 대기실 밖에서는 하객으로 참석한 성훈 씨가 식장 안의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저와 눈이 마주친 성훈 씨가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오랜 거짓말을 끝낼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겁니다. 드디어 식장 안에 웅장한 오케스트라 음악이 울려 퍼지고 핀 조명이 버질로드 입구에 선절을 비췄습니다. 신부 입장. 새하얀 버질로드를 걷는 제 발걸음은 사랑에 빠진 새 신부의 수줍고 설레는 발걸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를 속인 사람들 앞에서 결혼을 멈추고 제 인생을 되찾으러 가는 무겁고도 단호한 발걸음이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마다 주례석 앞에 서서 뻔뻔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민재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하객석 맨 앞줄에는 유진이가 자기 핸드폰을 높이 쳐들고 제 사진을 찍어대며 연신 가증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 쓰레기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속으로 미친 듯이 비웃었습니다. 그래, 웃어라. 실컷 웃어도. 이제 딱 1분 뒤면 너희들의 그 알량하고 더러운 세상은 완벽하게 끝장날 테니까. 그 짜릿하고도 서늘한 긴장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형식적인 주례사가 귀에 들어올리 만무했습니다. 마침내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식장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축하하며 신랑 신부가 직접 준비한 연애 영상 순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앞쪽 스크린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성훈 씨가 전날 준비해둔 USB는 제가 예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연애 영상 최종본이라며 담당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 둔 상태였습니다. 직원은 예정된 식순에 따라 제가 건넨 파일을 그대로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내에 눈부셨던 샹들리에 조명이 모두 탁 꺼지고 전면에 설치된 초대형 스크린이 지잉 하는 소리와 함께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칠흑 같은 정막. 저는 진실이 공개되는 순간을 앞둔 제 심장 소리에
귀가 멀어버릴 것 같은 찌릿한 긴장감에 휩싸여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플레이되는 순간 장내에는 로맨틱한 음악 대신 민재의 블랙박스에 남아있던 익숙한 목소리가 고성능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나 지금 걔 내려줬어. 지금 그쪽으로 갈 테니까 주차장으로 나와 있어. 화면에는 날짜와 시간이 표시된 채 민재의 차에 유진이가 올라타는 모습과 두 사람이 나누었던 대화가 차례로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나 기다리다 목 빠지는 줄 알았잖아. 오늘은 어디로 갈 거야? 우리 유진이 답답했어? 오빠가 오늘 아주 끝내주게 밟아줄게. 이어진 화면에는 두 사람이 각각 외박한 날짜와 시간, 같은 호텔에 나란히 주차된 두 차량의 사진, 유진이의 인스타그램 속 민재의 시계와 차량 내부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전날 밤 성훈 씨가 직접 촬영한 비즈니스 호텔 로비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민재가 유진이의 허리를 자연스럽게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얼굴을 가까이 맞댄 채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화면 한쪽에는 촬영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300명이 넘는 식장 안은 마치 누군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찬물을 끼얹은 듯한 무서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딱 1초 뒤, 세상에 저게 뭐야? 신부 친구랑 저랬다고? 결혼식 바로 전날 밤이잖아. 곳곳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과 웅성거리는 경악의 목소리가 거대한 쓰나미처럼 식장을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자신의 불륜 행적이 하객들 앞에 드러나자 주례석 앞에 서 있던 민재는 사색이 되다 못해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객석 맨 앞줄에 있던 유진이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자기가 입고 온 그 하얀 투피스 치마를 움켜쥐며 기형적인 비명을 지르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짐승처럼 웅크렸습니다. 그 두 사람의 꼴을 단상 위에서 내려다보는데 저는 진짜 온몸의 솜털이 다 서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당황한 예식장 직원들이 급히 영상 재생을 중단하려고 조정석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준비된 영상은 핵심 자료를 모두 보여준 뒤 마지막 화면에서 멈춘 상태였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민재가 유진이의 허리를 끌어안고 호텔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모습이 정지 화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식장 안은 그야말로 생지옥, 완벽한 아수라장 그 자체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때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던 민재가 엉금엉금 기어와서는 제 웨딩드레스 자락을 덥석 붙잡는 겁니다. 자기야. 이거 오해야. 뭔가 잘못된 거야. 저거 합성 영상이야. 저는 제 드레스 자락을 붙잡은 민재의 손을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아직도 오해라는 말이 나와? 제 차가운 목소리에 민재는 입술만 달싹거리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 서 있는 사회자와 그 손에 들린 마이크를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이 결혼을 멈추고 모든 진실을 밝힐 차례였습니다. 저는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삐익. 마이크에서 날카로운 하울링 소리가 찢어질 듯 울려 퍼지자 웅성거리며 아수라장이 되어 있던 300명의 하객들이 일순간 숨을 죽이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 수백 개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꾹꾹 눌러 담아왔던 분노를 단숨에 터뜨렸습니다. 모두 스크린 똑똑히 보셨습니까? 저기 있는 신랑이 제 15년 지기 친구와 오랫동안 저와 성훈 씨를 속여왔습니다. 심지어 결혼식 바로 전날 밤에도 두 사람은 함께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제 입에서 마이크를 통해 그 폭탄 선언이 쩌렁쩌렁하게 터져 나오자
식장 안은 그야말로 폭발해버렸습니다. 맨 앞줄 혼주석에 앉아있던 민재의 어머니는 못이 어째? 하며 벌떡 일어나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아들이 유진이의 허리를 감싸 안고 호텔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장면을 확인한 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고 친척들이 놀라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유진이 이 악마 같은 것이 어땠는지 아세요? 하객석 맨 앞줄에서 사람들의 쏟아지는 경멸 어린 시선과 친구 예비 신랑과 바람난 사람이 저 여자래. 세상에 결혼식 전날까지 저랬다고 하는 수군거림을 도무지 견디지 못하겠던지 자기 머리를 감싸쥐고 식장 밖으로 도망치려 하더라고요. 하얀 투피스 치마가 테이블 다리에 걸려 휘청거리면서도 어떻게든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길을 쓰는 그 비참한 꼴이라니. 자기야,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미쳤었어. 제가 먼저 꼬신 거야. 나 한 번만 용서해줘. 그 난장판 속에서 민재가 다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구걸했습니다. 저는 제 드레스 자락을 붙잡으려는 민재의 손을 단호하게 밀어냈습니다. 끝까지 유진이 탓이야? 내가 나한테 했던 거짓말도 결혼식 전날 호텔에 간 것도 전부 유진이가 억지로 시킨 일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잠깐 미쳤던 거야. 결혼만 하면 진짜 다 정리하려고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저와 결혼만 하면 끝낼 생각이었다는 그 뻔뻔한 변명은 결국 저를 평생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로 묶어두려 했다는 자백과 다를 게 없었으니까요. 저는 마이크를 더 힘껏 움켜쥐고 민재를 똑바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잘 들어. 오늘 결혼식은 여기서 끝이야. 너와의 결혼도 지금 이 순간 끝났어. 내가 나와 우리 부모님을 속이고 준비하게 만든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에 들어간 제 돈은 전부 법적으로 정리할 거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 말을 끝낸 순간 그동안 제 목 조르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난 몇 주 동안 처음으로 숨이 제대로 쉬어졌습니다. 그때 허겁지겁 식장 밖으로 빠져나가려던 유진이의 앞을 성훈 씨가 막아섰습니다. 하객석 뒤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성훈 씨는 유진이의 앞에 서서 준비해 온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최유진. 성훈 씨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에 유진이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다 오해야. 민재 씨가 먼저 나한테. 방금까지 민재 씨는 내가 먼저 꼬셨다고 하더군. 그 한마디에 유진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재와 유진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금 전까지 죽고 못 살던 사이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동시에 상대를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성훈 씨는 유진에게 변호사를 통해 준비한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우리가 확보한 자료는 이미 변호사에게 넘겼어. 나는 이혼 절차를 밟을 거고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도 정식으로 물을 거야. 앞으로 할 말이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 해. 성훈 씨, 제발.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면 안 돼? 집이라고? 내가 외박할 때마다 나 혼자 기다리던 그 집 말이야? 유진이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훈 씨는 그녀를 붙잡거나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 무관심이 유진이에게는 어떤 욕설이나 폭력보다 더 잔인한 선고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엉망진창이 된 웨딩드레스 자락을 걷어쥐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걸어 들어왔던 버질로들을 거꾸로 걸어 내려왔습니다. 하객들 모두가 박수를 친 것은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누군가는 안타깝다는 듯 저를 바라봤으며 가까운 지인 몇 사람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 발로 그 결혼식장을 걸어 나왔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했거든요. 식장 문을 나서는 순간 한여름의 뜨거운 햇볕이 제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눈이 부셔 잠시 두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다시 떴을 때 제 옆에는 성훈 씨가 서 있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괜찮아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성훈 씨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끔찍했던 결혼식장을 뒤로하고 각자의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파혼의 후폭풍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식장은 취소된 것이 아니라 이미 행사가 시작된 뒤였기 때문에 비용 정리부터 쉽지 않았고 신혼집에 들어간 돈과 함께 구매한 가구를 두고도 민재와 여러 차례 부딪혀야 했습니다. 저는 감정적으로 민재와 연락을 주고받는 대신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제가 부담했던 전세금과 결혼 준비 비용을 자료로 정리했고 민재의 책임으로 결혼이 깨진 데 대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조정 절차를 거쳐 제가 부담한 돈 대부분을 돌려받고 손해배상 문제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재는 몇 차례 제게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문자들을 볼 때마다 분노가 다시 치밀었지만 어느 날부터는 읽지도 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 사람의 후회가 진심인지 단지 무너진 자기 인생이 아쉬운 것인지 더는 알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혼식에 참석했던 회사 관계자들을 통해 민재의 일이 회사 안에도 알려졌다고 합니다. 사생활 문제만으로 곧바로 해고된 것은 아니었지만 주변의 시선과 소문을 견디지 못한 민재가 얼마 뒤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이야기만 전해 들었습니다. 유진이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세요? 성훈 씨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혼과 손해배상 절차를 밟았습니다. 재산 분할은 두 사람의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에 따라 별도로 정리됐지만 유진은 불륜에 대한 책임으로 상당한 위자료를 부담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일이 알려지면서 유진이의 인간관계와 프리랜서 일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생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뒤 유진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며 사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민재와 유진이 계속 만났는지 서로를 원망하며 헤어졌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두 사람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소식에 관심을 갖는 것조차 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끔찍하고 처절했던 배신의 사건이 지나고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쓰레기들을 제 인생에서 깨끗하게 치워버리고 나니 제 삶에는 상상도 못할 온전한 행복과 여유가 꾹꾹 눌러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일만 죽어라 하던 제가 그 도끼와 오기로 회사 업무에 매달렸더니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됐고 얼마 전에는 팀장으로 승진하는 기쁨까지 얻었기 때문입니다. 15년의 우정, 헌신적인 사랑, 그딴 가짜 환상에 속아 내 비상금까지 털어가며 호구처럼 다 퍼주던 과거의 저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돈과 시간을 씁니다. 퇴근하면 요가 클래스를 듣고 주말에는 혼자 호텔에서 푹 쉬기도 하며 제 이름으로 된 우량 주식을 조금씩 사 모으고 재테크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숨 쉬는 것조차 아까울 만큼 내 인생이 빛나고 소중한데 왜 그딴 쓰레기들에게
목을 맸었나 싶어 헛웃음이 다 납니다. 저와 함께 모든 진실을 밝혀냈던 성훈 씨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쯤 만나 시원한 수제 맥주 한 잔을 부딪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소장님, 솔직히 그날 식장 뒤에서 고개 끄덕이던 모습 아직도 기억나요. 과장님이 마이크를 잡던 순간에는 저도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우리는 서로의 마음에 깊게 남았던 그 끔찍한 흉터를 이제는 훈장 삼아 웃으며 넘길 수 있는 든든하고 담백한 인생의 전우가 되었습니다. 달빛 인생 TV 시청자 여러분, 흔히들 그렇게 말합니다. 똥차가 지나가면 벤츠가 온다고 말입니다.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요. 그 위로는 완전히 맞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남이 몰고 오는 벤츠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제 삶의 운전대를 꽉 쥐고 제 두 발로 직접 엑셀을 밟아 그 완벽한 벤츠 그 자체가 되어버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누구보다 남부럽지 않게 눈부시게 펼쳐진 제 인생의 길을 힘차게 달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믿었던 사람의 배신에 눈물을 흘리며 캄캄한 터널 속에 갇혀 계실 분들이 있다면 감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아파하고 우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무너뜨리는 일에 자신의 인생까지 걸지는 마세요. 눈물을 닦은 뒤에는 증거를 차분히 정리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아 자신이 잃은 것과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되찾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그런 사람들의 거짓말에 짓밟히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찬란합니다. 제 이 기막힌 경험담이 여러분의 답답했던 가슴을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뚫어주었길 바라며 가장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저의 인생 이막 사연을 이만 당당하게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